눈으로 한 걸음 더 TV 민생연구소입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5월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도 있습니다. 예, 한부모 가족의 날 역시 매우 귀중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이해서 TV 민생연구소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칠, 8년 됐는데 지가 그 몸으로 지금까지 직장 다니고 치료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힘든 정도가 아니라 항암 맞으면 머리가 다 빠져요. 그럼 그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가발 쓰고 다니면서 이랬어요. 이혼하면서 빚진 게 있으니까 그걸 갚으면 주겠다. 그러면은 지네 집에 가면 별거 다 사다 놨어요. 몇백만 원짜리 뭐 카메라며 뭐 침대며 그럼 지는 할 거 다 하면서 양육비는 언제 주냐고. 주기 싫은 거지. 근데 우리나라 법이 너무 모르는 거야. 아무리 집 있고 재산이 있고 뭐 차가 있고 별게 다 있어도 얘기 들어보면은 양육비에 대해서 저기 법으로 해가지고 받은 사람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런 강제적인 제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버리고 잠적하면 그뿐이고. 이 아동들에게는 사실은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양육비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행률이 36%밖에 안 돼요. 양육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주는 거죠. 뭐 자기는 해외 뭐 골프 여행 가고 막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강제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운전면허를 제한한다든지 출국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미이행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해서 이행률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또 양육비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법사위원들께서 이 법을 통과시켜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달 원래 100만 원씩 이제 한 아이당 50만 원씩 해서 두 아이 100만 원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3월, 4월 동안에 제가 여기 양혜연 도움 받아서 이제 받았거든요. 받았고 그래서 총 미지급액이 지금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네. 근데 사실 저희도 힘든데 저희는 이제 본인은 본인 혼자 벌어서 쓰면 되지만 저희는 벌어서 아이들까지 같이 키워야 되잖아요. 얼마가 밀려있나요?
저기요. 전화 안 받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지금 원하시는 네. 거예요? 지금 엄마한테 한번 제가 확인을 네, 해볼게요. 해보세요. 또 아무런 대꾸도 없고 대화를 할 시도를 조차도 안 하니까 이렇게 나오면 대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왜 이렇게까지. 엄마들이 애들 집에 가까워 혼자 냅두고 이렇게 거리까지 나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고. 올해 다 1,000만 원씩 해결할 거, 아니 1,000만 원 다 해결할 거고 매달 200씩 주겠습니다. 200 이상씩 줘야 1,000만 원 해결되거든요. 200 이상씩 주겠습니다. 어머니 또 받아들이. 네, 동의합니다. 양육자가 이렇게 나타난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도 이제 당황하신 거죠. 여태까지는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왔고 혼자가 아닌 이제 단체가 같이 오니까 이제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면 이걸 꼭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아이들만 그냥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냥 애들만 생각해서 그냥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보다 애들이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애들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나왔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좀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양육비법이 너무 헐겁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으니까 안 지켜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안 지키는 거잖아요. 부탁드릴게요. 법 좀 만들어주세요. 저희는 법밖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저렇게 저희가 네. 시위 시작하자마자 같이 이렇게 촬영 들어갔는데 30분 만에 이렇게 합의가 될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는데 아, 저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네. 진지게 할 수 있었던 문제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네. 사회적으로 꼭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흔히 말하는 창피를 줘야지 해결이 된다는 것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전에 다 해결했어야 되는 건데요. 바로 그런 해결을 위해서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 개정안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통하지 못하면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때문에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슬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네. 우리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고 우리 사회가 또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누군가에 맡기고 거리에 나서는 한부모님들에게만 그걸 지금 떠넘겨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반성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TV민생연구소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이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생 네,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이렇게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가 결성된 지 이제 횟수로 3년째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이게 만들어질 무렵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자, 어떤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나요?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한부모 가정 안에 양육 부모님들이 모여 계시고 또 아동 그 권리 보호에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활동을 같이 응원을 하면서 돕겠다 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앓고 계신 분들이어서 그 분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하자. 개인적으로는 안 되더라 해서 이제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취지가 좋은 단체네요. 그러니까 네. 고통받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아동 있고 아동 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까지 합쳐서 네, 네. 같이 하고 계시는데 네. 저희가 이 TV민생연구소도 미륵 하나마 한 방송 3번 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네. 새로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도 한번 소개했는데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올해 1월인가 네. 그 양육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못된 아빠들 네, 네. 또는 못된 그러니까 엄마들, 부모들이죠. 네, 부모들 네. 중에 공개해가지고 네. 사회적인 호소를 했는데 그걸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라고 했는데 네. 한번
그 상황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일단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었던 일이고요. 그 배심원분들 전원 그리고 재판부까지 포함해서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 명예훼손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수의 양육자들이랑 피해 아동들이 그 양육비 지급을 촉구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 하나의 그런 사회 변화 운동이다라는 점을 이제 그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 몇 명이 고소를 했었어요? 그 17명이 이제 고소를 했는데요. 그 중에 7건이 이제 먼저 그 이렇게 재판에 오르게 된 거였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 한 건은 그 서울지검에서는 그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혐의 없음으로. 그리고 나머지 6건이 이제 수원지검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제 같이 병합돼서 진행이 된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고 나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뒤에 이제 또 검찰로 올라갔어야 되는 사건들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미 인정이 된 거니까 성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번에 명확하게 그게 명예훼손이 아니라 네. 정말 아이들의 인권, 복지, 네. 생명을 위한 중차된 공익적 활동이다라고 오히려 인정한 셈인데 네, 그렇죠. 판결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면서요. 네. 크게 3가지로 나누면 이게 이제 다수의 고통을 알리고 네. 그 사회에 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걸 인정이 된 거고 공공의 이익이다. 공적 사안으로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일체의 대가가 없었다는 점. 예.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대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모욕한 점이 없었다는 거. 명확한 팩트만 나열을 한 걸로 끝난 거거든요. 양육비 지급이라는 그렇죠. 아이에 대한 책임을 호소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의 생존권은 보호되어야 그러니까. 한다. 이게 이제 예, 맞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성가족부 통계로도 보니까 네네. 양육 의무가 있는 한부모, 그러니까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10명 중 8명이나 된다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런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대표님? 결국은? 그러니까 실태는 굉장히 심각하고 예. 10가구당 8가구가 못 받고 있으니까. 예. 근데 그마저도 사실 아이들 성장 기간이 길잖아요. 그럼 매월 사실 안정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 비용인데 그게 지급이 되다가 끊기거나 아니면 아예 한 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거기서 효력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이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법적인 추심 절차 모든 걸 다 끝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게 된 거였죠. 네. 신상 공개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이런 판결 이후의 변화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양육비 지급도 좀 이루어졌나요? 네네. 무죄 판결이 나고 난 이후부터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피해자분들이 이제 용기 있게 그 제보를 많이 하신 거예요. 판결이 나고 난 이후부터는 사전 통보를 먼저 제보된 그 대상자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급에 예. 대한 사실이 제보되었다.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이제 이런 그 사전 통보를 했는데 그 사전 통보만으로 330건이 해결이 됐어요. 정말요? 네네. 근데 그 기간이 1월 말서부터 5월 5일까지. 그러니까 네. 불과 몇 개월이 안 됐죠. 근데 거기 330건이었고 신상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는 151건이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사실 확인 후에 그래도 지금 안 되면 명단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 네. 하니까 수백 건이 그냥 해결된 거네. 네. 참.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능력도 있고 조건도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양육비라는 게 능력이 있어서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의제 문제죠. 그렇죠. 또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든 책임져야 될 그렇죠. 부분인 거죠, 이 그러니까 부분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굶더라도 그거 맞아요. 내가 10만 원만 있어도 10만 원을 전부 다 아이한테 주는 거라 이거는 양육비 뭐 산정 금액도 굉장히 작은 금액인데 그 비양육자는 그거에 대한 의무만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양육자는 양육도 직접 하면서 그 생활 네. 소득 활동하면서 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용납해서는 사실 안 되는 부분이죠. 본인이 채무를 갖고 있을 때 사실 양육비도 채권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의무를 항상 저 뒤로 놔요. 아, 네. 최후의 가장 마지막으로. 순으로.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주지 않아도 나한테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나 은행비도 갚아야 되고 뭐 내가 사는데 뭐 좀 어떤 것도 좀 누려야 되고 그렇게 다 누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유가 없죠. 아이가 제일 우선이어야 되고 그럼요. 채권도 최우선이든 채권을 떠나서도
도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인데 네. 맨 뒤로 해놨다는 거 정말 혼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우에 사회적으로. 예. 그 재판부의 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채무 다 좋은데 그거 자식에게 주는 양육비는 가장 최우선으로 넣고 해야 될 채무이다. 맞습니다. 라고 예. 그 비양육자 미지급자에게 네. 말씀을 하시면서 적어도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성의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그 관여를 하고 있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반성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얘기를 참. 들은 분들이. 예, 그 지혜 씨 그 사례가 지금 던지는 무게가 굉장히 크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는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소송도 해보고 못도 해봤는데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인데 네. 특히 소송에서 판결이 나도 그걸 실제 돈으로 받아내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면서요. 네. 요거 이렇게 짧게 수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래서 우리 연합회가 총연합회 나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양육비 판결을 받는 데까지는 이제 보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오래 걸리는 거고요. 추심 절차가 그 처음에 이행 명령 받거나 이게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감치 제재까지 가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한 사이클이 2년 4개월 네. 정도거든요. 2년 4개월요? 2년 네. 살려면 애는 그 사이에 어떡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을 수만 있다면 또 하겠지만 그렇게 다 했는데도 현재까지 그거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게 이제 이미 그 사이에 주소지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피하는 거예요. 소득이 없다, 돈이 없다, 그래서 못 주는 거다라고 하면 그게 거짓일지언정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거를 법적인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을 해야 될 텐데요. 그 감치제도 같은 경우는 최대 구금 기간이 30일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집행, 그러니까 명령에도 30일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요? 5일에서 10일 혹은 15일 정도가 나오는데 미지급이 오래된 케이스의 경우에는 미지급 액수가 크잖아요. 네. 그러면 설사 구금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5일만 견디면 뭐 5천만 원, 1억 정도 뭐 안 줘도 되니까 그걸 버티는 거예요. 그냥 배째라 식이군요. 네네. 네. 다른 해외 국가들처럼 강력한 그 뭐 징역이라든지 그런 네.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감치에도. 여기에서 핵심이 바로 강제성. 네네 맞아요. 강제적으로 이 양육비를 강제력 있는 네. 네,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도 이 개정안이 이렇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육비는 반드시 아이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인식보다는 양육비는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그만이다 라는 인식이 더 팽배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또 법 제도에 의해서 조금 더 부추겨진 면이 있어요. 사회 규범이라는 거는 법 제도하고 함께 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동안 법에서도 가사소송법이나 민법으로만 그냥 일반적인 채권 채무로 동일시 여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동의 생존권이다라는 거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했었던 거죠. 네. 이 법도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건데 며칠이 안 남아가지고 네, 네. 아무래도 통과 안 될까 봐 걱정이 네, 되는데요. 걱정이 너무 뭐 남은 많습니다. 20대 국회나 또 만약에 정 안 되면 20대 국회라도 네. 꼭 이렇게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네, 지금 20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단 하루도 저희는 포기할 수가 예.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지혜 씨 같은 경우도 사실 많고요. 예. 그게 이제 이 양육비 부분은 아이한테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은 어른들의 템포를 기다리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 시기를 넘기면 아이들은 바로 그 메꿔지지 않는 상태로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요. 그게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이거는 사회 문제로 이거 반드시 보호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어렵게 여가위를 통과돼 있어요. 남은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려서 이 부분 올라가 있는 통과되어 있는 그 법안을 빨리 조속히 입법을 시켜주시고 예. 그리고 앞으로도 21대 국회에서도 저희가 할 일이 많죠. 네. 그 올라가 있는 법안 그리고 처리 이렇게 마련이 돼야 하는 그런 법안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그 마련을 해서
우리나라도 그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 학대가 벌어지는 국가다라는 오명을 갖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이제 5월 가정의 달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달로 생각하실 텐데 또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나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특별히 한부모 가정이나 이제 그런 가정에서는 가정의 달인 5월이 가장 마음도 복잡하고 예. 좀 심란한 달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아무 죄 없이 외로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미안하고 죄스럽고 또 부모님한테 걱정을 끼쳐드리고 민폐를 끼치는 거에 대한 죄스러움도 같이 갖고 있고 밝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걱정 또 그런 불안, 속상함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믹스가 되어 있는데요. 힘내시고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인정하고 모든 가정의 형태를 존중하는 사회로 가야 될 거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니까 건강한 마음으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양육비 이행 개정안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예.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대 국회 안에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이번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예. 시간이 없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발병 후 해외에서 가정폭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국내 상황은 어떤지 정말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각 분야의 전문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기현 박사님,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본부 장하정 본부장님, 그리고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 최선혜 소장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최선혜 소장님, 예,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지금까지 한국여성의 전화로 걸려온 가정폭력 상당 건수
좀 변화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상담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월 달에 전체 상담 건수에서 가정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6% 정도로 나타났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2월에서 4월 상담 통계를 봤을 때는 한 40% 넘는 것으로 건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늘어나네요. 2배 가까이 는 네. 거네요. 이렇게 가정폭력에 대한 이 상담 건수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괜찮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본부장님, 그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어떻게 됐어요? 전체 신고 건수가 저희가 1월 달부터 3월 달 거를 19년하고 20년 비교했더니 6%가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특히나 신고 의무자들이신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신고를 못 해주셨잖아요. 네. 거기가 37% 정도 감소를 해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동학대는 사실 줄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저희가 볼 수 있던 것은 비신고 의무자인 아이 스스로 신고하는 퍼센트는 14% 늘었습니다. 네. 집에서 지금 제가 학대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예. 무섭습니다라고 신고해 주는 아니 근데 말씀해주신 통계 들어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신고 의무자가 줄었다라는 건 그만큼 발견을 못했다라는 그렇죠. 얘기고 네. 또 당사자인 아이들이 이렇게 전화 건수가 늘었다는 건 확실히 여러 가지로 통합해서 봤을 때 예.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의 전화 상담이랑 맥이 닿는 거죠. 온라인 수업 때문에 의무자들은 많이 못 뵀지만 가정폭력 상담이 늘어났다면 그걸 겪은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용기 있게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승 박사님, 그 2016년 1월에 그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그 살인 사건으로 치아가동 전수조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지금 다시 이런 부분이 뭔가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 이렇게 몇 개 드러난 것들이 또 있었죠. 예. 학대 사건 중에서 이제 사망했는 사건이 한 4건 정도 올 상반기에만 일어났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체장애 2급 9살 난 아이를 계모가 속옷만 입고 바깥에 이제 서 있게 함으로써 사망한 사건이 저희들한테 가장 1월 달에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후 7개월 되는 아이가 사실 사망을 했는데 네. 이게 두개골 골절로 사망이 됐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월 달에 일어났고요. 사실 이제 지난달에 친모가 이제 한 달 빨리 한 달이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미숙아로 나왔는데 혹시 나중에 이제 장애로 계속 크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미필적고 의한 살인인데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질식사시켜서 사망했는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는 노모와 그다음에 아이가 좀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적이었죠. 장롱 안에서 사망한 사건이 나왔는데요. 그 사건도 사실 이미 부패가 2달 정도 진행되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만 갔으면 전수조사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인데 지금 온라인 수업에 이 학생이 참석을 하지 않는 바람에 학교에서 구청에 연락해서 구청에서 이제 확인해서 밝혀진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들이 아직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개학이 늦어지고 계속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정말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 제대로 이 아동 학대 사건들이 이렇게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없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본부장님, 그 현장에 계시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체감 정도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이렇게 실직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생기고 또 부부싸움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부부싸움만 보는 것도 사실 정서학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리치료를 하고 있어요. 사례를 관리하는 도중에 심리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또 재학대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저희가 다시 개입했던 사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실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마 부부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거고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내에 이렇게 밀집한 물리적인 협소한 공간에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투사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예전보다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참 걱정입니다. 보통 이제 성인 피해자들은 어떻게든 뭐 저항도 하고 도망을 나오기도 하고 이제 긴급 군항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러기도 쉽지 않아서 그 다음에 가해자들 떼어놔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네, 본부장님? 안타깝게도 사실 아이들이 분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정책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일단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네. 아이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긴 합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응급 상황이었을 때, 즉 지금 현재 맞고 있거나 성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거나 뭔가 이렇게 응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는 법 12조에 의해서 응급조치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사건들은 아주 응급한 상황이니까 이제 경미한 아동학대 사건들은 사실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우선이고요. 일단 거부를 하면 저희가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문해서 부모 교육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에서 문을 열어주셔야 저희가 아이가 잘 있는지 아이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본부장님, 전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아동학대가 만약에 강력 사건이 된 경우 이제 보면 몇 차례 이렇게 이 아이를 구할 수 있었는데라는 이런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가 많아서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러면 애초에 왜 이 아이를 다시 그 가정으로 돌려보냈냐 이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이런 질문들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때 아이를 집에서 이렇게 분리시키지 못했느냐.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가정 안에서 아이가 키워져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이 내 아이에 대한 상황들을 아주 피력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법에서 이런 법들을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법제도 중에 하나가 아동복지법에서 강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열어서 아이가 잘 있습니다를 확인해줘야 되는데 그게 강제 조항이 없다는 거죠. 강제 조항이 없어요? 네. 또 아동복지법에도 강제 조항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보완되어야만이 아이가 집에서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아이 참 가정의 달에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심각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문제를 이야기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근절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 소장님 이런 계속 상담하고 이제 제도적 대안도 촉구하고 계시잖아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게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 해결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이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일단은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가정폭력 특례법에 보면은 그 가해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가해자를 가정보호 사건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가정보호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그냥 가해자의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상담 처분이라든지 교육 처분 이런 것들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상 이제 형사 고소를 하려고 피해자가 마음을 먹더라도 가해자가 벌금형이 나오면 피해자가 그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같은 경제 공동체잖아요. 예. 부부는. 그럴 때 아이가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보복을 하거나 그리고 또 같은 가족인데 내 아이의 아빠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정폭력 특례법을 보면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대목들이 보이는 게 가정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법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혼하면 남남이잖아요. 그런데 가정폭력 특례법 아까 보호처분의 대상자에 부부였던 부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했고 이혼해서 남남인데 싸우면 그냥 폭력 사건으로 가야 되고 상해 사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서 보호처분으로 간다는 게 이미 가정이 헤어졌는 그 가정까지 과연 그렇게 갈 게 필요한가라는 개념이 저는 문제가 있고 한시라도 빨리 그 법이 정말로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뭐 보호처분 뭐 이런 조항들은 삭제되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서 치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폭력 성향상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요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맥락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뭐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좀 이런 조항들은 좀 꼭 삭제되어야 할 필요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 겪으면 어디로 연락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네, 일단은 항상 경찰 신고 112, 꼭 112. 당사자 아니어도 혹시 주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저 가정에서 폭력이 있다고 하면 무관심하지 마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112에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성 긴급 전화라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이고요. 예, 그래서 1366 그냥 누르시면 바로 연결되니까요. 언제든지 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가정폭력 상담소가 주위에 많이 있어요. 네. 그곳에 가시면 피해자분께서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법률적인 어떤 자문이나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비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담소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상담받고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성 긴급전화 1133, 1366은 꼭 우리 모두가 외워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본부장님, 아동학대 신고도 112로 하면 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112 자,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아동학대 좀 의심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허벅지나 겨드랑이 같이 상처가 생길 수 없는 그런 부위들에 상처가 있다라는 거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정서학대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은 아주 많은 질책과 비난을 받은 아이들이어서 조그만 실수에도 아이가 너무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양육자의 저기 상황을 살피고 아이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또 방임에서 아이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처럼 이렇게 더울 때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사실 방치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발견이 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2에 신고해 주시거나 아이지킴콜 112에다가 앱을 설치하셔서 신고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런 단어들 정말 어울리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될 단어이죠. 심각한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보는데요. 세 분한테 우리 이렇게 가정의 달이 정말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시도록 어떻게 하면 가정폭력, 아동학대 같은 거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지 한 말씀씩 여쭤보겠습니다. 승전 박사님부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속담 중에 하나가 한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이는 돌봄이 필요하고 아이에게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에게 관심과 그 관심을 보여주셨을 때 아이는 제대로 클 수 있다는 점을 꼭 같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에는 저는 세 가지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대상이고 아이에게는 끊임없이 참아야 되는 대상이고 아이에게는 끊임없이 베풀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그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하정 부부장님. 사실 5월이 아이러니하게도 신고가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매년. 네. 그래서 정말 잘 즐겁게 뛰어놀고 행복해야 할 5월에 신고가 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좀 참고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손 씻는 것처럼 어머님, 아버님 심호흡 한번 하고 아이와 대화를 나눠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심호흡 하시고 진정하시고 아이와 대화 나눠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5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홧김에 학대나 폭력 절대 하지 말라는 뭔가 굉장히 좋은 조언도 해주신 것 같은 센상담소님께서도 네, 저희는 이제 5월을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이라고 명명하고 오랫동안 캠페인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좀 이번에 슬로건으로 내는 게 이런 가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혹시 우리 가족 안에 폭력이나 차별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5월에 좀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인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5월. 그래야 진짜 가정의 날이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인연으로 귀중하게 우리 가족들을 만났습니까? 근데 거기에 폭력과 차별이라뇨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사회적 발림적 범죄죠. 정말 폭력 없고 편견 없고 차별 없는 가정의 달을 염원해 보면서 오늘 TV 민생구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마무리 지으면서 만나볼 친구 한 명이 있어요. 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언젠가 세계적인 무대에 오를 꿈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TV 민생연구소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 저는 왕구초등학교 6학년 1반 첼로를 사랑하는 서윤직입니다. 저는 첼로 하면 조금 좋은 기분이 들어요. 예, 저희 뷰티풀 마인드 아카데미는 2008년도에 시작됐는데요. 예,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무료 지도해주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연주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주기도 하는 그런 단체인데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음악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예, 그런 취지로 뷰티풀 마인드 아카데미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친 소리 낼 필요가 없어. 그렇지. 작게 썼지만은 왼손은 딱딱거렸지. 한번 딱딱거리는. 뭐 테크닉은 기교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더라도 그 순수한 그 음악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 세계적인 음악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음악으로서 감동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순수한 음악을 닮아야 되겠구나. 우리 장애인 음악가들도 사회 일원으로서 프로페셔널한 단체를 만들면 좋겠다. 예,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훨씬 나. 지속적으로 비바토 또 안 한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고, 그치, 그게 훨씬 낫지. 첼로를 잘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친구들의 집을 지어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